이론 강의, 핵심 이론 강의, 계약법 이제 시작합니다. 계약법은 좀 수월하다 그랬죠. 총론, 강론이 있고요. 총론은 먼저 계약의 뜻과 관련해서 약관규제법, 계약 자유원칙이 어떤 게 있고 약관규제법의 내용 간단히 정리하셔야 되고, 계약의 종류를 잘 물어봅니다. 특히 쌍모계약, 무상계약, 쌍모계약, 편모계약, 유상계약, 무상계약, 낙성계약, 요물계약 구별하는 거 세 가지가 중요하고요. 계약의 성립과는 특히 청약과 승낙의 이사업청계약 성립이 나오는데 여기 조문이 있죠. 527조부터 534조까지 조문을 거의 달달달달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란 게 뭐냐 도대체. 이게 무슨 책임이냐 이게 도대체. 여기 이제 계약이 성립해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계약 중에 매매와 같은 쌍모계약 있죠. 쌍모계약에 적용되는 제도가 두 가지가 나와요.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헌부담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독특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게 하나 나오고요. 계약의 해제, 해지가 나오죠. 그중에 이제 해제가 아주 중요하죠. 이게 계약 총론의 내용입니다. 강론은 매매, 교환, 임대차가 나오고요. 나중에 이제 강론 가서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총론. 학습 포인트 한번 읽어 주시고요. 말씀드린 겁니다. 계약이 뭐냐? 계약은 약속을 하는 거죠. 약속을 하는데 어떤 약속을 해요?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게 계약입니다. 단순한 약속이 아니고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라는 약속이 계약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려면 일단 어느 한 사람이 먼저 계약을 요청하는 청약이 있고요. 상대방이 이걸 승낙을 하게 되겠죠. 그 내용이 일치가 돼요. 그럼 당사자에게 채권과 채무가 생겨요. 이런 행위를 계약이라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 계약은 민법의 대원칙이 사적자치원칙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사적자치. 사적자치가 무슨 뜻이에요? 그냥 간단해요. 내일은 내가 스스로 결정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적자치원칙에서 파생된 게 바로 계약 자유원칙이랍니다. 개인 사이의 법률관계는 개인이 자유에 맡겨서 형성하고 그 결과를 국가는 웬만하면 인정한다라는 원칙이 계약 자유원칙이 됩니다. 총 4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체결 여부, 계약을 할지 말지, 상대방 선택, 누구하고 할지, 내용 결정, 내가 땅이 필요한데 땅을 살지 빌릴지 이런 거, 내용 결정, 방식, 계약서를 쓸지 구두로 할지 이런 4가지 자유가 있게 됩니다. 체결 여부, 상대방 선택, 내용 결정, 방식. 다만 이 계약 자유원칙은 무제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을 받게 되고요. 그 제한하는 단행법 중에 대표적인 게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약관규제법 32에 출제된 바가 있고요. 당분간은 출제될 가능성이 없지만 지문 한두 개가 출제될 수는 있어요. 그 지문 한두 개 출제된 만한 것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약관규제법을 공부하시려면 보험약관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 여기서 약관이란 건 명칭 따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 보험회사가 다수의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미리 그 다음 일방적으로 마련해둔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마련해둔 보험계약의 내용, 이게 보험약관이죠. 거기서 보험자만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미리 일방적으로 작성해둔 그 계약의 내용, 이게 약관이 되고요. 당연히 규제가 필요할 것이고요. 약관규제법에서는 2가지로 규제하게 됩니다. 하나가 편입통제라고 해서요. 이 편입이란 건 약관이 계약내용에 포함되는 걸 편입이라고 합니다. 자, 약관이 계약내용에 포함이 되려면요. 약관규제법은 약관을 작성한 자가, 보험회사가 상대방에게 약관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중요사항은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걸 명시 설명 의무라고 하고요. 이걸 편입통제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작성자가 명설명을 하지 않으면 작성자는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을 못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상대방이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편입이 되려면 작성자가 명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외가 있어요. 명설명 안 해도 되는 거. 대표적인 게 국가가 만든 법에 있는 것들을, 법에 있는 내용들을 약관에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조항. 이런 것들은 명시설명 의무가 없습니다. 또 하나, 명시설명한 약관이 있는데 그것과 다른 개별 약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별 약정을 하게 되면 개별 약정이 적용이 되고 명시설명한 약관은 배제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약관이 계약령에 편입이 되면요, 당사자는 약관 내용을 준수해야 돼요. 이걸 약관의 구속력이라고 해요. 근데 왜 당사자는 약관 내용을 준수해야 될까요? 즉 구속력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당사자가 계약령에 포함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죠. 약관이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당사자가 합의했기 때문에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약관이 명설명이 돼서 계약령이 편입이 됐다 해서 다 유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두 번째 통제가 나옵니다. 두 번째 통제가 뭐예요? 그 약관을 해석해서 약관이 만약에 불공정 조항에 해당이 되면 그 약관을 무효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걸 이제 불공정 통제라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해석 방법. 약관 해석 방법. 자,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3번. 통일적 객관적 해석의 원칙. 4번. 불명확 조항이 있을 때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약관의 의미는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되고요. 해석을 했는데 불명확하다. 그러면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 두 가지 해석 원칙은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5번. 그렇게 해석을 했더니 약관 조항이 불공정해. 그러면 계약 중에, 약관 중에 특정 조항이 무효니까 일부 무효잖아요. 여기에 137조를 적용하면 전부 무효가 되잖아. 따라서 약관규제법에는 반대를 규정하고 있어요. 즉 137조의 특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그 조항만 무효가 된다.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이게 원칙. 다만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 그럴 정도로 중요한 조항이 무효다. 이럴 때는 부득 전부를 무효로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약관규제법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계약의 종류를 물어보는 게 나온다 그랬죠. 자, 계약은 일단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런 계약, 이런 계약 이렇게 구별하는데, 첫 번째 나오는 전형계약, 비전형계약은 민법의 규정이 있냐 없냐에 따른 구별이에요. 민법에 있는 게 전형계약이고요. 민법에 없는 게 비전형계약이 됩니다. 뭐 그렇게만 구별하시면 됩니다. 우리 부동산 중개계약은 뭐예요? 비전형계약이죠. 민법에 없고요. 부동산 중개사법에 있으니까. 자, 2번이 중요합니다.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은 일단 구별하는 시기가 계약 체결 당시 구별합니다. 계약을 딱 체결했을 때 구별하는 게 쌍무계약과 편무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요, 양당사자에게 채무가 생겨요. 이게 쌍무야. 반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면 한쪽만 채무가 생겨요. 이걸 편무라고 합니다. 딱 계약이 체결했을 때, 체결이 되었을 때 구별합니다. 쌍무와 편무는. 쌍무는 매매처럼 양당사자가 채무가 생겨. 편무는 어느 일방만 채무가 생겨. 그리고 편무에 대표적인 게 물건 공짜로 주는 증여가 있고요. 물건 공짜로 빌려 쓰는 사용대차가 있고요. 현상광고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가 전형적인 편무입니다. 편무, 편증, 사현, 전형적인 편무입니다. 그 다음에 돈 빌려주는, 이자 받고 돈 빌려주는, 이자를 받고 돈 빌려주는 유상소비대차,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무이자 소비대차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소비대차,
그다음에 일을 맡기는 거 위임. 보수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위임. 그다음에 물건을 보관하는 거 임치. 보관료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이자로 돈을 빌리거나 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보관료를 지급하지 않고 보관을 하는, 즉 무상인 경우에는 편무가 됩니다. 증여사용대차 현상광고는 전형적인 편무고요. 소비대차 위임 임치는 무상일 때 편무가 되는데 3번 쌍무편무를 왜 구별하느냐? 쌍무편무를 왜 구별하느냐? 구별실이 당연히 쌍무계약에만 동시이행의 합의권과 위헌부담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구별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쌍동위. 동시행명권과 위헌부담이 쌍무계약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중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은이라고 나오면 편무계약은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답이 무이자 소비대차가 답이 된 적이 있었어요. 구별 실익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유상보상이 나왔습니다. 이 유상보상은요. 계약의 이행이 끝났을 때, 이행까지 끝났을 때 구별합니다. 유상보상은 계약을 딱 체결했을 때 구별하고요. 쌍무편무는 계약을 딱 체결했을 때 구별하는 거고요. 유상보상은 계약의 이행까지 끝났을 때 구별하는 거예요. 자, 계약의 이행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주고받았어. 주고받은 게 있어. 그럼 유상이에요. 계약의 이행이 끝났는데 주기만 했어. 그럼 무상입니다. 이렇게 구별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별한다. 계약 성립시부터 소멸시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계약의 이행까지 끝났을 때 전 과정에 걸쳐서 주고받은 게 있으면 유상, 주기만 했으면 무상이에요. 매매교환 등이 전형적인 유상이고요. 증여사용대차가 전형적인 무상입니다. 증여사용대차가 전형적인 무상인데 현상광고가 빠져 있잖아요. 아까 현상광고는 편무였는데 무상에 빠져 있어요. 즉 현상광고는요. 현상광고는 편무인데 유상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현상광고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요걸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낙성과 요물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낙성은요. 그냥 쉽게 말하면 청약과 승낙만으로 성립한다고 돼 있죠. 즉 약속만으로 성립하는 거예요. 뭐뭐 하겠다. 물건 넘겨주겠다. 대금을 지급하겠다. 약속만으로 성립하는 게 낙성계약이고 민법의 전형계약이 15개가 있는데 그중에 현상광고를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낙성이에요. 현상광고는 낙성이 아니야. 자, 낙성의 반대가 요물입니다. 요물은 뭐냐 하면 약속만으로 성립하지 않고요.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한테 뭔가를 넘겨주거나 물건의 인도, 뭔가를 이행을 해. 그래야만 성립하는 게 요물계약입니다. 대표적인 게 현상광고 계약이라고 그랬어요. 현상광고. 중국집 사장님 갑이 광고 전단지를 붙였다. 쿠폰을 50장을 가져오면 탕수육을 한 접시 주겠다. 이렇게 광고 전단지를 붙인 경우. 이런 게 현상 광고예요. 자, 이 광고 전단을 본 을이 50장을 모아서 가백에 50장을 갖다 줘야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단순히 을이 가백에 50장을 언제까지 갖다 주겠다라고 약속만 해가지고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요. 을이 가백에 50장을 갖다 줘야만 각과 을 사이에는 현상광고 계약이 성립하니까 요물계약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을이 50장을 갖다 주면 각과 을 사이에는 현상광고 계약이 성립하게 되고요. 이 계약이 성립하면 간만 을에게 탕수육 한 접시를 줘야 될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갑만 채무를 부담하니까 편무죠. 세 번째. 자, 갑이 탕수육 한 접시를 을에게 줬습니다. 이행이 끝났어요. 끝나고 봤더니 갑은 주기만 한 게 아니라 50장 받은 것도 있어요. 주고받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상이 되겠죠. 그래서 현상광고 계약은 요물이면서 편무면서 유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봤더니
쌍무, 편무, 유상무상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구나. 계약을 구별할 때 쌍무, 편무, 대표적인 편무가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가 있었다. 자, 이걸 다시 유상무상으로 구별하게 되면 쌍무는 이행이 끝나면 필연적으로 유상이 될 수가 없죠. 될 수밖에 없죠. 주고받으니까. 그리고 현상광고가 유상이라 그랬어요. 결국 유상은 모든 쌍무 더하기 현상광고가 되는 거고요. 무상은 편무에서 현상광고를 뺀 게 무상이 되겠죠. 자, 이 그림을 보면 뭐가 생각나요? 쌍무는 전부 유상이죠. 하지만 유상이 전부 쌍무인 것은 아니죠. 또 무상은 전부 편무지만 편무가 전부 무상인 것은 또 아니죠.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걸 확인해 볼게요. 쌍무는 언제나 유상이지만 유상이 반드시 쌍무인 것은 아니다. 현상광고는 유상이지만 편무다. 그래서 유상은 쌍무계약 전부와 현상광고 계약까지를 유상이라 한다. 무상, 모든 무상은 편무다. 하지만 편무가 모두 무상인 것은 아니다. 왜? 현상광고는 편무지만 유상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유무상을 구별하는 이유는요. 유상계약에만 매매 규정, 즉 담보 책임이 적용되기 때문에 유무상을 구별합니다. 쌍무 편무를 구별하는 이유는 쌍무계약에만 동시 이행의 한변권과 위험부담이 적용되기 때문에 구별한다 그랬죠. 반면에 유무상은 유상계약에만 담보 책임이 적용되기 때문에 구별합니다. 낙성유물 말씀드렸죠. 자, 이런 식으로 계약의 종류 세 가지. 쌍무 편무, 유상무상, 낙성유물. 요건 좀 구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성립이 나왔죠. 계약의 성립은 계약의 체결을 말하는 거죠. 자, 계약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자, 계약도 법률행위니까 당연히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되죠. 나아가 계약은 양당사자가 필요하잖아요. 의사표시도 청약과 승낙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일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사자가 일치하는 걸 주관적 합치,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하는 걸 객관적 합치라고 합니다. 결론,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and 당사자가 일치하고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하는 주관적 합치와 객관적 합치가 있어야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주관적 합치,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다, 을이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는데 병이 승낙을 했다.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당사자가 일치하는지를 따지기 전에 당사자가 누구냐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어떤 경우냐? 을과 병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계약서에는 갑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매도인이 행위자 을이냐 명의인 갑이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행위자와 계약서의 명의인이 다를 때 행위자가 당사자냐 명의인이 당사자냐 문제를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왜? 을이 매도인이라면 을은 갑의 이름을 도용했는지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갑이 매도인이라면 을은 갑의 대리인인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판단하려면 매도인, 즉 당사자가 행위자 을이냐 명의인 갑이냐를 먼저 결정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B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을이 갑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을 때 을과 갑 중에서 누가 매도인이냐? 우리 대법원 행위자 을과 상대방 병의 의사가 일치한다. 을병 모두 을로 보고 있다. 을병 모두 갑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그 일치한 대로 확정하고, 만약에 행위자 을과 상대방 병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이 매도인을 을로 받냐 갑으로 받냐. 요거 가지고 당사자를 결정해라. 당사자 합치 확정 중에 합치 중에 전에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를 먼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할 때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해서 본인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의사가 일치해. 을이 병하고 갑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하고 있고 병도 을을 갑의 대리인으로 알고 있어. 그게 일치해. 그럼 당사자가 갑이 되는 거예요. 을에게 대리권이 있냐 없냐는 따지지 않고 그 대리권이 있냐 없냐는 갑이 당사자고 을이 대리인이라고 확정하고 난 다음에 대리권의 존재를 따지는 거니까 을의 대리권이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고 일단 상대방과 본인이 당사자가 되는 거고 을은 대리인이 되는 거죠. 그죠? 2번은 됐고요. 객관적 합치는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합치는 걸 말합니다. 만약에 당사자든 또는 청약의 승낙의 내용이든 합치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착오 따위 문제는 생기지 않게 되죠.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것과 착오를 구별해야 됩니다. 불합치.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계약 성립의 모습이라고 해서 527조부터 534조까지를 보셔야 됩니다. 계약의 성립은요, 99.99%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로 성립하게 됩니다. 단, 지극히 예외적으로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이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과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빼고는 99%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로 계약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청약이 뭐고 승낙이 뭔지를 살펴보셔야 되겠죠. 청약과 일치하는 승낙하고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청약이 되겠죠. 계약을 요청하는 의사표시 이렇게 되겠죠. 뭐하고 구별해야 돼요? 당연히 청약의 유인과 구별해야 되죠. 왜? 청약은 그와 일치하는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해요. 또 청약의 내용은 계약 내용이 돼요. 반면에 청약의 유인은 말 그대로 청약을 유인합니다. 유인을 당한 자가 청약을 해요. 유인한 자가 승낙을 합니다. 그래야 계약이 성립해요. 그러니까 청약의 유인에 있는 내용은 계약 내용이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구별해야 되겠죠. 청약의 유인은 청약을 유인해서 자기에게 청약을 하게 하려는 거죠. 청약은 계약의 내용이 되지만 청약의 유인은 계약 내용이 아니게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대표적인 청약의 유인이 뭐가 있을까? 상가 아파트 분양 광고가 있습니다. 분양 광고를 본 사람이 청약을 하고 분양 광고한 자가 승낙을 한단 말이죠. 따라서 상가나 아파트 분양 광고는 전형적인 청약의 유인이 되는 겁니다. 2번 청약의 요건과 관련해서 첫째, 청약자. 청약자는 특정인이겠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특정한 사람이 청약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특정인이 누구냐가 구체적으로 청약 속에 명시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자동 판매기 설치를 생각해 보세요. 자동 판매기 설치도 청약입니다. 갑이 자동 판매기를 설치했어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설치했겠죠. 누군가를 콕 집어서 물건 사라고 청약한 게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청약을 한 거예요. 자, 이때 자동 판매기를 설치한 갑, 청약자가 누구인지가 반드시 명시돼야 됩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약은 특정인이 하되 그 특정인이 누군지가 명시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어요. 두 번째, 누구에게 청약을 하는가? 특정인을 콕 찍어서 청약을 할 수도 있고요. 자동 판매기 설치처럼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청약은 내용이 애매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승낙만 받으면 청약과 일치하는 승낙만 받으면 계약이 성립돼야 되잖아. 따라서 청약은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승낙만 받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확정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3번 청약의 효력.
청약만 가지고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죠. 따라서 청약의 효력이란 계약 성립 가능성을 말하게 됩니다. 청약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청약의 효력이란 계약 성립 가능성을 말하는데 그 효력이 언제 생기느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니까 상대방한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고요. 도달한 후에는 철회하지 못하죠. 이때 요거 도달한 후 철회하지 못한다. 요거를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하게 됩니다. 527조에 보면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죠. 뭐가 숨어 있어요? 도달 후에는 이란 뜻이 숨어 있어요. 도달주의이기 때문에. 또 하나, 청약자가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을 하거나 성년 후견이 개시가 되는 등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 영향이 있다 없다 이런 것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청약은 상담 때 도달한 후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도달 후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여기서 언제까지 철회를 못하는가에 문제가 생겨요. 그거를 청약의 존속기간이라고 하게 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고 그 청약이 을에게 도달을 한 상태에서 갑이 기간을 정한 경우 그게 528조 1항. 갑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529조. 이게 청약의 존속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한 후에는 철회하지 못하는데 언제까지 철회하지 못하는가에 문제가 생긴다. 이걸 청약의 존속기간이라 하고 그 존속기간을 청약자가 정한 경우가 있고 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철회하지 못한다. 근데 우리 민법은 이거를 이렇게 규정해 놨어요. 528조 1항. 청약자가 기간을 정했을 때 기간이 경과하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가 아니고 청약은 효력을 잃는데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을 잃는다가 아니라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을 받지 못하면, 즉 승낙을 받지 못한 채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을 잃는 거예요. 단순히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을 잃는 게 아니라 승낙을 받지 못한 채 정한 기간이라면 정한 기간, 정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청약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이 성립하려면 요 기간 내에 승낙이 청약자한테 도달을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계약이 성립하려면 요 기간 내에 승낙이 청약자한테 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약의 존속기간은 승낙기간의 의미도 갖게 됩니다. 청약의 존속기간은 승낙기간의 의미도 갖게 된다. 그렇게 승낙기간의 의미를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승낙은 청약과 일치해서 계약을 성립하고자 하는 청약을 수령한 자의 의사표시죠. 자, 승낙은 누가 해야 돼요? 청약 수령자가 해야 되죠. 자, 이때 이 청약 수령자는 승낙 의무 없습니다. 뒤에서 볼 겁니다. 계약 자유원칙상 승낙 의무 당연히 없습니다. 회답 의무조차 없습니다. 승낙할까 말까 회답 의무조차 없습니다. 어쨌든 승낙자는 청약을 수령한 자가 합니다. 두 번째, 누구한테 승낙을 해야 돼요? 당연히 특정한 청약자한테 해야 되죠. 불특정 다수인에게 승낙을 할 수는 없죠. 지금 승낙 기간 있죠. 아까 뭐라 했어요? 청약자가 승낙 기간을 정했을 때는 그 기간 내에 정하지 않아서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이 청약자한테 도달해야 된다 그랬죠. 따라서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승낙이 청약자한테 도달했다. 이거를 연착했다라고 부르게 되고 청약은 이미 효력이 상실된 상태니까 이 승낙은 효력이 없다가 되겠죠. 그죠? 청약은 이미 사라진 상태니까 승낙은 효력이 없게 될 겁니다. 다만 이 연착한 승낙을 530조에서는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일단 연착한 승낙은 효력이 없고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이 연착한 승낙을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청약자가 다시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게 승낙 기간의 문제가 됩니다. 당연히 승낙은요, 청약과 내용이 일치해야 된다 그랬죠. 따라서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하는 사람이 그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해서 승낙을 했다면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을 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3번이 문제인데요. 연착한 승낙 중에서 사고에 의한 연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어요. 이 청약이 1월 10일 날 도달했습니다. 승낙 기간이 1월 30일입니다. 1월 20일이라고 할까요? 승낙 기간이 1월 20일인데 을이 19일 날 승낙을 해서 21일 날 도달했다면 이건 그냥 연착한 승낙이에요. 근데 을이 11일 날 승낙을 발송했어요. 을이 승낙을 11일 발송했어요. 을이 승낙을 11일 날 발송했다면 갑에게 이 승낙은 20일까지 갑에게 도달했어야 됩니다. 9일이라면 충분히 도달하고도 남죠. 근데 이게 우체국 사정 등 어떤 사고가 나서 1월 21일 날 갑에게 도달한 경우 요거를 생각해 보자. 즉 을의 승낙이 기간 20일이 지나서 21일 날 갑에게 도달했지만 보통 20일까지 도달할 수 있게끔 발송 11일 날 발송을 했더란 말이죠. 충분히 20일까지 갑에게 도달할 수 있게 11일 날 발송을 했는데 어찌어찌 사고가 나서 21일 날 갑에게 도달한 경우, 즉 연착을 한 경우 11일 날 발송한 을은 연착 사실을 모르고 있을 테니 갑이 을에게 연착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를 해줘라. 보통의 연착과 달리. 아니면 을의 승낙이 갑에게 연착을 하기 전에 미리 갑이 을에게 야 네가 11일 날 보냈다는 게 아직도 안 왔다. 우리 택배 안 하고 있으면 연락하잖아. 왜 아직 안 오냐고 그런 거만. 그걸 지연 통지라고 합니다. 그 지연 통지를 발송해라. 발신주의. 이렇게 사고에 의한 연착의 경우에는 독특하게도 청약자가 연착 통지나 지연 통지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갑이 을에게 연착 통지나 지연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이 승낙은 연착하지 않은 걸로 보고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통지하면 연착이고요. 갑이 통지하면 연착이 되는 거고요. 통지하지 않으면 연착이 아닌 거예요. 연착이 아니라면 계약은 성립하겠죠. 이런 걸 사고에 의한 연착이라 한다. 조심하시고. 승낙 의무 없다 그랬습니다. 회답 의무도 없다 그랬어요. 따라서 청약자가 청약을 하면서 언제까지 이 의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걸로 간주한다라고 청약할 때 표시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구애받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령 상대방이 이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승낙으로 볼 수가 없고요.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5번 승낙의 효력은 계약 성립과는 청약의 성립 효력과는 달리 청약의 효력은 계약 성립 가능성이잖아요. 반면에 승낙은 계약 성립이죠. 자, 이때 언제 계약이 성립하는가? 즉 승낙이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가? 당연히 원칙적으로 기간 내에 승낙이 청약자한테 도달한 때 이때 계약이 성립하겠죠. 그게 원칙이겠죠. 도달주의. 그런데 격지자 간의 계약만큼은 서류로 계약을 서류 즉 우편물로 계약하는 사람들 마주 앉아서 또는 전화로 계약하는 대화자 말고요. 우편물을 통해서 계약하는 사람들을 격지자라고 하고요. 이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격지자 1월 10일 갑의 청약이 을에게 도달했고 승낙기간이 1월 20일인데 을이 승낙을 19일 날 발송했고 21일 날 도달했다. 을의 승낙이. 자, 을은 기간 내에 발송했죠. 그럼 531조에 하면
계약은 1월 19일 날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갑은 21일 날 받았죠. 청약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받았잖아. 그럼 당연히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531조에 의하면 계약은 성립한 거고 19일 날. 아까 528조나 529조를 적용하면 기간이 지나서 승낙이 갑에게 도달했으니까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충돌이 생기단 말이죠. 그래서 이 531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대법원은요, 이 531조를 격지자 간의 계약이 성립했는가 안 했는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게 아니고, 격지자 간의 계약이 성립이 된 경우, 일단 성립됐다는 걸 전제하에 언제 성립했는가를 판단할 때 적용을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19일 날 발송했다, 21일 날 도달했다,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531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어요. 반면에 11일 날 발송했어요. 13일 날 도달했어요. 기간 내 도달했죠. 계약 성립했죠. 여기에 적용하는 거예요. 여기 531조를 적용하면 계약은 성립했다. 언제? 11일 날 성립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하나가 사고에 의한 연착이에요. 의리 승낙을 11일 날 발송을 했어요. 근데 이게 사고가 나서 21일 날 도달했어요. 1월 11일 발송, 1월 21일 도달. 사고의 연착이잖아요. 자, 사고의 연착은 청약자가 지체 없이 연착 통지를 하거나 지연 통지를 발송해야 된다 그랬죠. 하지 않으면 이 의뢰 승낙은 연착이 아니죠. 연착이 아니니까 계약이 성립이 됐죠. 자, 성립됐어요. 계약이 성립됐으니 적용합니다. 531조를. 그래서 언제 계약이 성립하는가? 11일 날 성립한다. 이렇게 531조를 우리 대법원은 두 가지 경우에 적용합니다. 기간 내 발송, 기간 내 도달. 기간 내 도달할 수 있게 발송했는데 사고에 의하여 연착이 됐고 엔드. 청약자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 계약이 성립한 것이고 이때 531조를 적용해서 승낙 통지를 발송한 1월 10일 날 계약이 성립한다. 라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31조를 계약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이 성립하고 나서 언제 성립했는가를 판단할 때 적용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참 계약 성립으로 중요한 거고요. 기타 방법이라고 청약만 있고 승낙 없이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하철에 앉아 있는데 물건을 판매하는 분이 여러분이 앉아 있는 무릎에다가 물건을 올려놔. 이 청약이죠. 이때 갑이 사겠다 돈 주는 게 승낙이야. 그런데 을이 물건을 올려놓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 상태에서 갑이 물건을 뜯어서 사용하기 시작해. 이거 뭐예요? 사겠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갑이 물건을 뜯어서 사용한다는 것은 승낙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청약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서 승낙은 필요 없고 승낙으로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 합니다. 조심할 게 하나예요. 청약자가 아까 물건을 올려놓은 을이 갑이 물건을 뜯었다 라는 사실을 알았냐 몰랐냐를 따지지 않고 뜯었을 때 계약을 성립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금계약과 관련된 판례가 있어요. 예금계약은 언제 성립하는가? 예금을 하고자 하는 자가, 예금주가 은행에 돈을 내요. 이게 청약이야. 은행 직원이 돈을 확인해. 이게 승낙으로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실로 봐요. 그래서 금융기관 직원이 돈을 받아 확인하면 그때 예금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과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가 됩니다. 또 하나가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갑이 을에게 노트북을 50만 원에 사라고 청약을 했는데 이 청약 사실을 모르고 을도 갑에게 노트북을 50만 원에 팔으라고 청약을 했다. 갑이 을에게 청약했다. 을도 갑에게 청약했다. 공교롭게도 내용까지 일치하더라. 동일한 내용. 그러면 양 청약만으로 계약이 성립하게 되고요. 언제 성립하는가? 양 청약이 모두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양 청약 모두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런 걸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계약의 계약 자유 원칙, 약관규제법, 계약의 종류, 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 527조부터 534조까지 내용, 이런 것들을 일단 계약 총론 앞부분에서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보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파트가 됩니다. 2문제 정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체결성과 가치금은 시간을 좀 달리해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